돈과 운을 불러들이는 한 줄 독서 혁명의 기적, 부자의 뇌를 훔치는 코어 리딩. 핵심 읽기만 잘해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코어 리딩. 박상배. 독서 경영 컨설트이자 북드라머 손타는 우리 모두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전 현실도 살아가는 방식도 각기 다르다. 누군가는 매일 지옥을 오내려는, 누군가는 풍요의 파라다이스에서 행복을 누린다. 그는 우리의 삶이 지옥이 아니면 파라다이스가 되는 답을 책에서 찾아냈다. 빠르게 달려나간 데가 익숙한 이들에게 그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한다. 제대로 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면 자기 안의 방향성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을 읽는 것, 코어 리딩이다. 책뿐만 아니라 일, 돈, 관계, 건강 등 인생의 모든 면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코어 리딩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읽은 이들 후회와 불안으로 막막한 이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 그는 3P 자기경영연구소로 독서 산업부 본부장 해서 돈과 운을 불러들이는 한 줄 독서 혁명의 기적, 부자의 뇌를 훔치는 코어 리딩. 코어 리딩, 부와 운을 끌어들이는 최강 전략. 2013년 10월에 인생의 차이를 오르는 독서에서 출간이 된 지 10년이 되었고 이들의 성원 덕분에 30세를 찍었다. 이 책이 초판 1위세를 끝나지 않고 오래 사는 이유는 뭘까? 본격적인 핵심을 제대로 보고 온 것, 그것을 나의 언어로 확대 재성해서 깨닫게 깨달은 것,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책을 읽는데도 여전히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읽는 것으로 끝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서의 맹점을 해결하고자 나는 본계적을 강조했다. 책이 꾸준히 팔린 것을 보면 제대로 책 읽는 법에 대한 니즈가 많았던 모양이다. 많은 독자들이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복서법 본계적이 도움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하지만 첫 책인지라 미처 담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고 내내 아쉬움이 남았다. 책 읽는 습관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은 없을까? 바쁜 직장인들에게 또 이렇게 2007년 개인적인 파산의 아픔을 겪은 이후에 나에게 책 읽기는 인생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만일 책 읽기를 통해서 길을 찾지 않았다면 분명히 오늘의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책이 대체 내게 어떤 의미인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니까 책이야말로 힘겨운 삶을 버티던 내게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었다. 책은 내게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반딧불이 되어 주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 즉 텍스트를 읽는다는 의미 이상이다. 그 안에 담긴 다양한 메시지와 철학을 만난다는 의미이며 인생을 바꿀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시의 책은 내면에 자리한 불안한 나를 마주하게 해주는 통로와도 같았다.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를 맞은 제 2023년을 사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나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저금리 유동성이 지금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급상승했던 아파트 가격의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급락을 맞았다. 다양한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무분별한 정보와 뉴스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자신만의 지식과 명확한 기준 없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휩쓸려 추정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러다 보니 부와 내동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고통을 받는 이들도 많다. 다양한 미디어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스피커 역할을 한다. 대중심리의 다른 말로 군중심리에 길들여지기 쉬운 환경이다. 누군가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다. 하지만 그런 이들은 늘 소수다. 그렇다면 잘못된 길을 가는 다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결국 본질을 읽는 능력, 문제의 핵심을 읽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다양한 정보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찾는 능력, 혼란한 와중에도 비상이 아닌 본질을 깨뚫는 능력 말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본질을 읽는 힘, 코어 리딩 능력이다. 늘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직장인, 텍스트보다도 영성이 익숙해져 버린 MZ세대, 코로나 이후에 버블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년, 그리고 은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미래가 불확실한 베이비 부모 세대까지 지금 우리에게는 코어 리딩이 절실하다. 적은 시간을 들여서 핵심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코어 리딩이 다가올
퍼펙트 스톰을 이겨내고 생계를 넘어서 멋진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길을 잃고 헤매는 와중에도 가야 할 목적지를 명확히 알고 올바른 길을 찾아낼 힘이 있다면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코어리딩을 제대로 배운다면 일, 돈, 건강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를 읽는 능력까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알고 있는 코어리딩 1% 사람들만 알고 있는 성공 무기 코어리딩 1% 사람만. 현재는 왜 읽는 법부터 제대로 알아야 할까? 현재는 순식간에 지나감으로 과거나 미래에 연결되지 않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 영우신 세미얼 존슨의 이야기다. 찰나의 순간을 모여서 시간을 이루고 경결된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 점과 점을 연결하면 결국 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점들을 연결해야 유의미한 선이 될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책이든 영상이든 인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다. 점들을 연결해 유의미한 선을 만들어야 한다. 1년은 365일 모여서 만들어진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삶을 이루는데 순간들을 얼마나 의미가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진다. 의미 있는 점 순간들을 연결해서 자기 삶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점을 잘못 연결해서 그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점들을 잘 연결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독서다. 무턱대고 읽기만 하는 독서가 아니라 핵심을 빠르게 찾아내어서 내 삶에 적용하는 독서.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독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반면에 제대로 된 독서는 다르다. 우리를 제대로 된 목적지에 빠르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독서의 중요성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다. 책은 우리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다. 독서에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독서가 갖는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뒤에 빠져서 늘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늘 행동하던 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내면을 깨뜨리는 것. 이는 잔잔한 소면에 돌을 던져서 새로운 화정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한 줄의 글이 삶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기도 하는 이유가 된다. 교육열은 최상, 독서량은 최하. 독서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 성인들 대부분이 책 읽기를 멀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 문화체육부에서 따르면은 합의 그뿐만 아니라 한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질 문맹률이 높은 수준이라는 보도가 많았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는 오래전 자료에 왜곡된 인용 보도라는 기사들이 나오며 정정되기는 했다. 그럼에도 높은 교육률로 인해서 진학률이 무려 70%에 달하는 나라의 독서량 순위가 전 세계에서 하위권이라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독서량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독서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입시를 위한 학원에 다니느라고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직장인들 역시 하루하루 일상에 허덕이 있느라 책을 멀리한 지가 오래다. 게다가 게임, 유튜브, OTT 서비스 등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어느새 사람들은 책 대신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SNS로 지식의 정보를 얻으며 활자 대신에 이미지와 영상에 탐닉한다. 사실 책을 읽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준의 어휘력과 문해력이 필요하다. 행간의 의미까지 파악하고 핵심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뇌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 텍스트를 읽고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다시 우리에게 읽기가 필요한 이유는 2018년 열린 책 생태계 비전 포럼에서 진화학자 장대희 교수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독서를 해야 하는가? 더 훌륭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이다. 운동이 신체를 단련하듯이 독서는 뇌를 단련시킨다. 인지 능력뿐 아니라 공감력, 사회성을 높여준다. 개인이 보다 나은 삶,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진화를 위해서도 독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서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도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보 습득, 다른 하나는 생각 키우기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일과 학업, 삶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한다. 하지만 책은 정보 습득에서 나아가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책 읽기야말로 매우 능동적이며 지적인 활동이다. 책을 효과적으로 읽어내려면 주제를 염두에 두고 핵심과 맥락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 핵심과 맥락. 우리의 자신감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풍부한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에서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메타인지와도 관련이 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인지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다. 책을 읽는 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뭘까? 주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낸다는 것이다. 주제와 핵심을 억석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억석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코어리딩. 코어리딩은 미래의 경쟁력이자 권력이다. 가끔 바람을 쐴 겸 서점으로 발길을 옮기곤 한다.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과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점 방문했을 때 2014년 어느 날 우연히 가판대에 놓인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다. 제목은 나는 자기 개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 속는 셈치고 자기 개발서대로 살아본 2년. 그 이후에 인생에서 벤처가 타워 팰리스가 들어왔다. 특히 책 뒷면에 실린 이 문구가 더욱 눈길을 끌었다. 과장된 상낚시성 문구인가? 마케팅 차원에서 만든 카피일까? 의구심이 들어서 책을 펼치고 저자 양력을 살펴봤다. 저자는 최성락,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서울과학대 경영학 박사, 또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그는 명문대학 출신의 대학 교수이지만 자신이 경제적으로 주변인들보다도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프롤로그에는 이런 대목도 있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나중에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 좋은 직장을 얻은 것 역시 모두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다. 먹고 살긴 한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다 하지만은 벤츠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인 최 교수의 독백이 내 가슴에 돌을 던졌다. 그가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다. 최 교수는 모든 자기 개발서가 다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자신은 그저 책 읽기만 했다고 썼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 개발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책들에 나온 방법들을 직접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위시리스트를 만들고 결국 전부 이루었다. 최 교수가 서울대 석박사 학위를 따고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자기 개발서를 읽고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바로 코어리딩에 있다. 코어리딩은 책 읽기 방법 중에 하나다. 하지만 단순히 책을 읽는 방법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생각법의 일정이며 세상을 읽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도구다. 최 교수는 자신이 고학력자임에도 주변인들보다도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인식 후 자기 개발서를 탐독했다. 그리고 책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찾아내어 삶에 적용함으로써 변화를 끌어냈다. 이처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 교수처럼 우리도 코어리딩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활용할 수가 있다. 핵심을 파악해야 본질에 다가간다. 잠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애는 쓰는데 정작 중요한 게 빠져 있어. 핵심을 안다는 것은 본질을 안다는 것. 핵심은 무슨 뜻일까? 한자로 하면 일상 속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 안고 없는 찐빵, 약방의 감초, 파레토 법칙 등도 모두 핵심의 중요성을 일컫는 비유의 표현이다. 왜 이들의 핵심을 중요시 여기는 걸까? 핵심과 연관되는 단어는 역지사지가 있다.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본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역지사지는 내가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옳다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스스로 점검한다. 핵심이라고 여겼던 핵심이 아닐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핵심이 바뀌는 경우도 제법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고정관념이나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낸다. 우리가 손흥민의 승리에 함께 기뻐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경제위기까지 닥치며 올해는 국민들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예고 없이 찾아와서 일상을 파괴한 바이러스 때문에 웃을 일보다도 걱정할 일이 많았고 여전히 우울감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기뻐할 일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웃게 하는 이가 바로 축구선수 손흥민이다. 축구 마니아가 아닌 나 또한 이렇게 팀을 5대0으로 이끈 손흥민의 승리가 기뻐하던 날 나만의 그런 기쁨은 아니었을 것 같다. 우울과 절망으로 시들가는 우리에게 활력의 씨앗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정의나 의리보다도 이성의 중심이 되는 유럽에서 팀 동료들이 자신의 일처럼 소니의 득점을 기뻐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 역시 당면한 힘겨움을 이겨낼 용기를 얻는다. 맞네요. 핵심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은 미래는 빛난다. 손흥민은 아시아 최고의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배출한 나라는 명예를 우리 모두 국민에게 안겨주었다. 사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가 손흥민 한 명만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축구선수로 뛰고 있으며 축구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영광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다. 손흥민이 5대 리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이유는 그가 골든부츠 득점왕이 된 핵심은 뭘까? 그 핵심은 손흥민 선수가 아닌 아버지 손웅정에게서 찾을 수가 있다. 그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 축구보다도 행복이 먼저다. 축구를 하는데 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들이 경기에 나설 때 나는 마음을 배우고 욕심을 버리고 승패를 떠나서 행복한 경기를 하고 오라고 말한다. 모든 축구를 일손으로 두지만은 손흥정은 축구 이전에 더 근본적인 것에 지향점을 두었다. 그것은 바로 축구할 때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1등을 하는 것,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 모두의 영웅이 되는 것은 핵심이 아니었다. 그런 가시적인 목표들에 집착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재미있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을 터다. 혹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축구 자체가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손흥정은 아들이 축구할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일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심어주었고 그것이 마음 깊이 뿌리내려서 손흥민에게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성과나 득실이 아니라 축구를 하는 이유, 본질을 끊임없이 되새기도록 독려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손흥민 역시 축구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한다. 이처럼 내면의 명확한 지점을 갖고 있으면 작은 실패들이 다가와서도 시히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에 좌절하거나 움츠러들지도 않는다. 2022년 11월 손흥민은 월드컵을 얼마 앞두고 안면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다. 그럼에도 그는 얼굴에 철심을 받고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냈다. 부상이 심해지면 실명할 위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는 4경기를 모두 뛰었다. 이처럼 같은 일을 해도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미 출발 전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관점과 움직임도 방향도 달라진다. 과정과 밀도에서 격차가 벌어지니 결과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네요. 그러게 손흥민 같은 이 참 국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참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뿌리가 굳건하면 시인은 거지지 않는다. 스포츠나 예술, 연예계에서 분야 1위를 다니는 잘 나가는 사람들 중 크나큰 사건을 겪거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쇠락하는 이들이 있다. 기업 역시도 그렇다. 전 세계에 손꼽히는 브랜드나 기업이 어느 순간에 하행세를 걷다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1등의 영광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특히 자기업에서 본질과 핵심을 이루면 오랫동안 쌓은 것이 머리성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외면을 받기도 한다. 과거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사람, 핵심, 즉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전진할 때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 코닥의 쇠락은 그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코닥은 필름 분야에서 세계 1등이었다. 사진술을 형성하는데 코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코닥 이전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다. 그전까지는 필름 가격이 비싸서 사진은 전문가들의 고유 영역이었고 일반인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야였다. 하지만 코닥이 필름 가격을 낮추면서 사진 산업 자체가 대중화되었고 일반인들의 생활 속을 파고들었다. 그만큼 코닥은 센세이셔널한 기업이었다. 그런데 코닥은 필름 제품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 이것은 처음에는 득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했다. 사실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라는 보험으로 최초로 발명한 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 분야를 선점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디지털 사진을 한때의 유행으로 취급했고 그 기술을 다른 기업에 넘기고
말았다. 그리고 그 부메랑은 2012년 부두로 돌아왔다. 코닥이 버린 그 핵심 기술이 20년 뒤에 코닥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코닥이 변화해야 하는 시장의 흐름, 그 핵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핵심을 읽는 능력, 코리딩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었으며 소비자들의 욕구와 필요 역시 변하고 있었다. 이미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서 디지털 사람들의 일상을 파고드는 상황이었음에도 코닥은 그러한 움직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과거의 성공에만 머물러 있던 그들의 안일함,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못한 나태함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것을 빠르게 캐치했다면 자신들이 이미 보유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다른 곳에 넘기지 않았을 터이다. 그렇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회사가 망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우물 안에 사는 사람, 우물 밖에 사는 사람. 정화 불가 여해, 정자, 장자, 추수, 편에 나오는 고사성어다. 직역하자면은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다. 우물 안에 갇혀 사는 개구리는 세상 경험이 없고 아는 것도 적다. 좁디 좁은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온 사람에게는 다른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혹은 극히 일부만이 이해하거나 완전히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그릇이 작은이가 담을 수 있는 것도 적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뭔가에 무엇을 알려줄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는 게 적고 편입함으로 막연한 이론이나 잘못된 개념을 소개할 가능성이 높다. 초보자보다도 어중간한 전문가 또한 한 분야에 오래 정치된 사람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다. 초보자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매사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한다. 우물안과 우물 밖을 모두 이해하기에 위에서 겸손한 태도로 노력한다. 모든 것이 새로우니 알파벳 A부터 Z까지 살피고 다양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러 방식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확정 편향의 오류를 수정해 나간다. 반면에 확실한 전문가도 아니면서 애매한 수준에 오른 사람들은 그동안 쌓아온 자기만의 지식, 협소한 경험 때문에 오히려 편견에 빠질 위험이 크다. 적은 지식을 믿고 경솔해지기 쉬운 것이다. 우물안과 우물 밖은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 우물은 내가 늘 하던 일과 익숙한 환경,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물 밖은 태양이 내리쬐는 때양 볕일 수도 있고 태풍이 몰아치거나 지진이 일어나는 혼란의 상황일 수가 있다. 내가 경험한 우물안은 모든 것들이 익숙하다. 따라서 체계화된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가동되어 모든 일을 쉽게 판단을 하게 된다. 반면에 우물 밖은 새로운 것들이 가득하며 혼란스럽고 위험하다. 우물안과 우물 밖은 평소에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이 아는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익숙한 방식에 매여서 틀을 깨지 못하는 것이 우물 안의 세상이다. 그렇다면 우물 밖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우물 밖은 유연하게 사고하는 사람, 플랜 B를 생각하는 사람, 또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다. 이처럼 우물안과 우물 밖은 사람들이 각자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외부 변수가 강한 사건이 등장했을 때 우물안과 우물 밖의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의 대응은 크게 달라진다. 2020년 1월에서 2월에 중국 우한에서 생긴 어떤 사건이 향후 2에서 3년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경제, 정치, 문화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없다. 더 많은 이가 이처럼 코로나19도 메르스나 사스처럼 일시적으로 전파되다가 금세 사로잡을 것이라고 여겼다. 뉴스에 나오는 전문가들 이야기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우물안과 우물 밖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삶을 덮쳤다.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 막연한 희망이 아닌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 코로나가 터지고 우왕좌왕하던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꾀한 이들이 있다. 요식업에 종사하던 자영업자 중에서 일부러 또 배달로 빠른 전환을 했다. 가성비와 메뉴를 고려해서 배달 음식에 적합하게 준비한 식당들은 선동했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도 많았다. 여행사와 항공사 또한 코로나19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 항공사는 역발상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결단을 내렸고 글로벌 항공사들이 줄줄이 적자의 행진인 가운데 이례적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바로 대한항공이다.
코로나19 이전과 비해서 21년의 기준 여객 매출은 74%나 줄었지만 화물 매출은 66%가량 늘어났다. 이런 자구책을 마련한 뒷면에는 어떤 고민과 판단이 있었을까? 대한항공이 2020년 6월부터 객실 좌석에서 카고 시트백을 설치해서 화물을 운송했다. 이어서 9월에는 여객기 좌석을 제거해서 화물기로 전환하는 결단을 해서 유효 여객기가 4,500편 이상의 화물을 운송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면에 집중해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기업, 조직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 우물 안과 우물 밖을 기준하는 기준, 그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내 입장에서 바라본 하늘,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태도를 보이는 데 있다. 보이는 하늘 너머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소리와 풍경을 제대로 보고 듣는 것이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보이는 대로 믿으려 하는 안일함은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한다. 막연한 희망을 따라가지 말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봐야 한다. 위기일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 여객기 좌석을 제거하고 화물기로 변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의사결정이 아니다. 대한항공은 여객기 항공사라면 이래야 해라는 자신들의 바람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었다. 이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봄으로써 더 심한 파국을 막을 수 있었던 좋은 사례다. 우물 밖 세상은 내가 그리 평온한 그림이 아닌 힘든 풍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확산되면서 급속한 변화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는 일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럴수록 변화에 떠밀리거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핵심을 잃는 능력, 코리딩 능력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대응하는 능력 말이다. 코리딩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코리딩이